왕자를 낳은 밤 조정둘로 갈렸다. 한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산실청 담장을 넘는 순간 한양 도성 전체가 술렁였고 영의정이 사약을 받았으며 수십 명의 양반들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한 임금의 사랑이, 한 여인의 야망이, 그리고 한 핏덩이의 운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 거대한 폭풍. 사랑과 정사가 한 침전에서 충돌하던 그 밤의 이야기를 오늘 조선의 밤을 흔든 남녀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모진 풍파를 견뎌낸 한 사람의 따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 궁녀의 눈에 사로잡힌 임금. 조선 숙종 임금이 보위에 오르신 지 어언 10여 년이 흐른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숙종 임금께서는 한창 청년이셨지요. 나이 26 혈기왕성하시고 정사에도 빈틈이 없으셨던 그 시절.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시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후사가 없다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중전이셨던 인현왕후 민씨께서는 임금보다 2살 어린 곱고 단아한 분이셨지요. 명문가 출신답게 학문이 깊고 부덕이 두루 갖추어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혼인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나도 회임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임금께서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종묘사직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사실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정사를 마치시고 후원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한 궁녀를 보시게 되셨지요. 그 궁녀는 본관이 인동장씨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임금보다 한두 살 위였고 본래 조선 팔도에서 손꼽힐 만큼 빼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옛 기록에도 그 자색이 전륜하였다고 적혀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셨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이 장씨는 본래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즉 양반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영민함이 뛰어나 일찍이 궁녀로 입궁하여 자의대비, 즉 왕실의 어른이신 대비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의대비께서는 이 장씨를 매우 어여삐 여기셨고 그 자색과 영리함을 늘 칭찬하셨다고 하지요. 그날 후원에서 임금께서 장씨의 모습을 처음 보셨을 때 임금의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멈추어졌다고 합니다. 장씨는 마침 자의대비의 심부름으로 후원에서 꽃을 꺾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는지 임금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다고 하지요. 장씨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임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한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운명적인 기운이 흘렀다고 하지요. 장씨는 즉시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것이 함부로 전하의 행차를 막았나이다. 죽여 주시옵소서. 임금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느 처소의 궁녀이더냐? 신, 자의대비전의 나인 장씨옵니다. 고개를 들라. 장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봄의 햇살이 그녀의 흰 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임금의 가슴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임금이 평생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지요. 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하구나. 그날 이후 임금의 마음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사를 보실 때에도 책을 읽으실 때에도 그 단아한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며칠을 망설이시던 임금께서는 마침내 자의대비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중하게 한 가지를 청하셨지요. 대비마마 청이 하나 있나이다. 후원에서 꽃을 꺾고 있던 그 나인 장씨를 신의 처소로 보내주시옵소서. 자의대비께서는 잠시 놀라셨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본래 자의대비께서는 인현 왕후의 친정 집안인 민씨 가문과는 정치적으로 거리가 있던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임금께 후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던 분이셨지요. 전하, 어찌 그런 일을 신첩에게 청하시옵니까? 임금께서 직접 부르시면 그뿐이지요. 그 아이는 신첩이 보아도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영민하고 단아하고 무엇보다 그 자색이 빼어나옵니다. 분명 전하께 좋은 인연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장씨는 자의대비전을 떠나 임금의 침전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자리로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임금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평범한 궁녀가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날, 조선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후궁이 된 장씨 흔들리는 중전. 장씨가 임금의 승언을 입은 그날 이후 궁궐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매일 밤 장씨의 처소를 찾으셨고 정사를 마치시면 곧장 장씨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셨지요.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총애련이 여겼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의 마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임금의 사랑을 받자마자 정식으로 후궁의 첩지를 받아 종사품 수건에 책봉되었지요. 한낱 궁녀에서 후궁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올라선 것입니다. 게다가 임금의 총애가 워낙 깊어 머지않아 종이품 소위로 다시 한번 승급되었지요. 이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셨던 분은 다름 아닌 중전 인현왕후이셨지요. 인현왕후께서는 본래 매우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임금께 후사가 없는 것을 자신의 부덕으로 돌리시며 임금께서 후궁을 가까이 두시는 것을 결코 시기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임금의 후사를 위해서는 마땅한 일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임금의 총애는 그러한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도가 지나친 면이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중전의 처소에는 거의 발길을 끊으시고 오로지 장씨의 처소에만 머무르셨지요. 또한 장씨에게 내리시는 비단과 폐물이 중전마마께 내리시는 것보다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신 분은 인현왕후 본인이 아니라 그분의 친정 집안이었지요. 인현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은 당시 조정에서 서인의 핵심을 이루던 명문 거족이었습니다. 또한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서인 출신들이 장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중전의 위신이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지요. 조정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후궁장 씨에 대한 총애가 도를 넘었사옵니다. 후사를 위함이라 하나 중전의 위엄이 무너지면 종묘 사직이 흔들려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께서는 그러한 상소를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씨는 단순히 미모만 빼어난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학문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정사에 대한 식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임금께서 정사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장씨는 명민하게 답을 해드리셨지요. 임금께서는 그러한 장씨에게서 단순한 여인 이상의 동반자를 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임금께서 장씨의 처소에서 약주를 한 잔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그대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도다. 그대는 어찌 그리 영민하고도 따뜻한가? 장씨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답했지요. 전하, 신첩이 무엇이 영민하다 하시옵니까? 다만 전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첩은 천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거라. 그대는 분명 보통의 여인이 아니다. 내 그대를 보는 눈빛이 다름이라. 그러나 장씨에게는 한 가지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직 회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임금의 사랑을 받은 지 어언 4년이 흘렀건만 그녀의 몸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고민하셨지요. 내가 아무리 임금의 총애를 받는다 한들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결국 한낱 후궁에 그칠 뿐이다. 중전마마는 본관이 명문가의 따님이시라. 신분이 든든하시지만 나는 한낱 역관 집안의 딸이 아닌가.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내 이 자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 장씨는 그래서 매일같이 정성껏 천지신명께 빌었다고 합니다. 후사를 점지해 주시기를, 임금의 핏줄을 자신의 몸에 점지해 주시기를 말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숙종 14년의 어느 가을 장씨의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덧이었지요. 의녀가 조심스럽게 진맥을 짚어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마마 회임이시옵니다. 그것도 이 백세는 분명 사내하에 매겨옵니다. 장씨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깊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나는 이제 한낱 후궁이 아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왕자를 품은 한 여인의 야망. 장 씨의 회임 소식이 궁궐에 퍼지자 임금께서는 그야말로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즉시 장 씨의 처소로 달려가시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그것이 정령사실이요. 그대의 몸에 내 핏줄이 자라고 있단 말이오. 전하, 신첩이 어찌 거짓을 아뢰겠나이까. 다만 사내아이인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사오니 부디 너무 큰 기대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다. 사내 아이가 분명할 것이다. 내 그대를 보는 그날부터 알았느니라. 그대의 핏줄이라면 분명 사내 아이일 것이야. 임금께서는 즉시 장 씨에게 진귀한 보약과 비단을 잔뜩 내리셨습니다. 또한 장 씨의 처소를 더 넓고 아늑한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녀를 2명이나 붙여두시어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장 씨의 회임 소식은 궁궐 안에 또 다른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신 분은 인현 왕후이셨지요. 인현 왕후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자신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천지신명께 빌으셨다고 하지요. 천지신명님, 부디 후궁장 씨가 사내 아이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묘사직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신첩의 부족함으로 후사를 잇지 못하였사오니 그 아이가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왕실을 이어주시기를 비옵니다. 인현 왕후의 마음은 그토록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인현 왕후의 친정인 민씨 가문과 조정의 서인 신하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지요. 그들은 장 씨의 회임 소식을 듣자마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장 씨가 사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자에 책봉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후궁장 씨의 친정은 본래 남인 계열의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인은 당시 서인에게 밀려 정치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장 씨가 왕자를 낳아 그 아이가 세자가 된다면 자연히 남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지요. 서인 측 신하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후사는 마땅히 정실 중전마마의 몸에서 낳아야 옳습니다. 비록 후궁이 해임하였다 하나 그것이 사내 아이라 한들 종통의 정통성에는 문제가 있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남인 측 신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전하, 종묘사직의 가장 시급한 일은 후사이옵니다. 척자이든 서자이든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우선이옵니다. 후사를 점지해 주신 하늘의 뜻을 어찌 신하된 자가 가타부타 하겠나이까. 이렇게 조정은 두 갈래로 갈라져 매일같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이러한 신하들의 다툼을 보시며 점점 마음이 굳어지셨지요. 임금께서는 이미 결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장 씨가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반드시 세자로 삼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임금께서는 단순히 후사를 보는 일을 넘어 이 일을 통해 조정의 권력 지형을 새로이 짜시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장 씨는 임신 중에도 자신의 처소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배 속에 이 아이를 노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 모금의 물도 한 입의 음식도 함부로 받을 수 없다. 장 씨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상궁에게 모든 음식과 약을 직접 점검하게 하였지요. 또한 자신의 처소 주변에는 늘 2~3명의 측근 궁녀를 배치하여 한순간도 빈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0달을 무사히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숙종 15년 10월의 어느 깊은 밤, 그날이 다가왔지요. 장 씨의 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산실청에는 위녀들과 상궁들이 분주히 오갔고 임금께서는 산실청 앞마당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시고 서성이셨습니다. 그날 밤 한양 도성의 하늘에는 유난히 큰 별 하나가 동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그것은 분명 한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이 곧 조정을 둘러 갈라놓을 거대한 폭풍의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밤에 그 누구도 미처 짐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에 갈라진 조정. 산실청 안에서는 장씨의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의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하였지요. 마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곧 아기씨가 세상에 나오실 것이옵니다. 장씨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사내아이여야 한다. 반드시 사내아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평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천지신명님, 부디 사내아이를 점지해 주시옵소서.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산실청 안에서 갓난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 울음소리는 어찌나 우렁찼는지 산실청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임금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산실청 앞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으셨다고 하지요. 태어났는가? 태어났는가? 사내아이인가 계집아이인가? 어서 아래라. 산실청 문이 열리고 늙은 상궁이 나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경아드리옵나이다. 왕자 아기씨옵니다. 우렁찬 사내아이 아기씨옵니다. 임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위에 오르신 지 15년 만에 마침내 자신의 핏줄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임금께서는 친히 산실청 안으로 들어가시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자그마한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던 임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이 아이의 눈이 어미를 닮았구나. 깊고도 단단한 눈이로다. 이 아이는 분명 큰 그릇이 될 것이야. 그러나 그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산실청 담장을 넘는 그 순간 한양 도성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술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인 측 신하들의 집집마다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지요. 그들은 모두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 그것도 후궁장 씨의 몸에서. 만약 임금께서 이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신다면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며칠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2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임금께서 정전에서 대신들을 모두 모으시고 폭탄 선언을 하셨지요. 내 이제 결심하였노라. 후궁 장씨의 몸에서 난 왕자를 원자로 정호하노라. 그리고 머지않아 세자에 책봉할 것이다. 경들은 모두 이 뜻을 받들라. 대전안이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자란 곧 세자가 될 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지요. 임금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원자를 정하신다는 것은 곧 그 아이를 세자로 삼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인 장씨까지 정일품 빈에 책봉되어 희빈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서인 측의 거두였던 영의정 김수항을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젊으시고 후사를 보실 기회가 충분하시옵니다. 어찌 후궁의 몸에서 난 아이를 그토록 서둘러 원자로 정호하려 하시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서인의 영수이자 당대의 대학자로 이름 높았던 송시열 선생까지 직접 상소를 올리셨지요. 송시열은 비록 벼슬에서 물러나 시골에 계셨지만 서인 전체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상소는 더욱 강경하였지요. 전하 옛 송나라 신종 임금께서도 적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려 비로소 세자를 삼으셨거늘 어찌 우리 전하께서는 그토록 서두르시려 하시옵니까? 이는 종묘사직의 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이 상소를 받으신 임금께서는 격노하셨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셨지요. 송시열, 이 노인이 끝까지 짐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구나. 짐이 이미 결정한 일을 어찌 신하된 자가 또다시 거역한단 말이냐. 그날 임금께서는 한 가지 거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정치사에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그 유명한 사건, 기사환국이었지요. 임금께서는 단 며칠 만에 조정의 모든 서인 세력을 쓸어내고 남인 세력을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영의정 김수항은 사약을 받고 사사되셨고 송시열도 제주도로 귀양 보내졌다가 결국 사약을 받으셨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서인 출신 양반들이 귀향길에 오르거나 처형되었습니다. 한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결국 한 시대의 권력 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장씨, 아니 이제 희빈장씨가 된 그분은 마침내 권력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사약을 받던 날, 기사원국이라 불린 이 거대한 정변은 단지 몇 사람의 신하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권력이 통째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지각변동에 가까운 사건이었지요. 한양 도성 곳곳에서는 매일같이 수레에 짐을 실어 떠나는 양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는 귀향길에 올랐고 누구는 멀리 도망쳤지요. 가장 큰 충격은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였습니다. 임금께서는 기사원국의 와중에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신 것이지요. 인현왕후를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폐서인으로 삼아 궁궐 밖으로 내쫓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투기는 칠거지악의 으뜸이거늘. 중전이 후궁을 시기하여 짐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니 어찌 그 자리에 둘 수 있겠는가. 즉시 폐서인하여 사가로 돌려보내라. 인현왕후를 폐위한다는 어명이 내려진 그날 한양도성은 그야말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인현왕후께서는 평생 한 번도 누구를 시기하신 적이 없는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러한 분을 투기죄로 폐위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께서는 친정인 안국동 본가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분이 가마를 타고 궁궐문을 나서시던 그날 거리에 모여든 백성들이 모두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한 늙은 백성이 가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지요. 중전마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천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인현왕후께서는 가마 안에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임금이나 희빈장씨를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하지요. 다만 자신의 부덕을 탓하시며 묵묵히 사가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시자마자 임금께서는 즉시 희빈장씨를 새로운 중전으로 책봉하셨지요. 한난역관 집안 출신의 궁녀가 마침내 조선의 국모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후궁 출신이 정실 중전이 된 사례는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장씨가 중전에 책봉되시던 날 그분은 자신의 처소에서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는 일찍이 자위 데뷔전에서 꽃을 꺾던 한 궁녀의 모습이 더 이상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는 중전의 저기를 입고 머리에 거대한 떨잠을 꽂은 한 위풍당당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이 자리에 올랐단 말인가. 한난역관 집안의 딸이 조선의 국모가 되었단 말인가. 그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지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오른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자리라는 것을 그분도 모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남인 세력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에는 권대운, 좌의정에는 김덕원, 우의정에는 미남 등이 임명되었지요. 이들은 모두 남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한편 어린 원자, 그러니까 장씨의 아드님은 마침내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되셨지요. 이분이 후일의 경종 임금이십니다. 세자 책봉식이 거행되던 그날 임금께서는 어린 세자를 무릎 위에 앉히시고 신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곧 종묘사직을 이을 자이니라. 경들은 이 아이를 잘 보필하여 우리 조선의 천만년 대업을 이어가게 하라.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 자리에는 어머니인 새 중전장씨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임금의 무릎 위에서 신하들의 절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격에 잠겼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가슴 졸이며 살아온 모든 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는 것은 곧 그 자리에서 떨어질 위험도 가장 크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장씨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권력의 정점에서 굴러떨어진 한 여인. 새 중전이 된 장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호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던 그 무렵 임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어긋남이었지요. 장씨는 중전의 자리에 오른 뒤로 점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가까이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그분의 오라버니 장희재라는 사람이 점점 권세를 부리며 조정의 일에 끼어들었지요. 또한 장씨 본인도 중전이 되신 뒤로는 예전에 그 단아하고 영민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지셨습니다. 임금께서 다른 후궁의 처소에 잠시라도 들르시면 그날로 노발대발하시며 임금께 따지셨지요. 전하, 어찌 신첩을 두고 다른 처소에 드셨나이까? 신첩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러시옵니까? 임금께서는 처음에는 장씨의 그러한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반복되자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셨지요. 게다가 장씨의 친정 오라버니 장희재가 조정에서 부리는 횡포가 도를 넘기 시작하자 임금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금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어린 무수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께서 후원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한 무수리가 폐위된 인현왕후를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된 것이지요. 그 무수리가 바로 후일의 숙빈 최씨이십니다. 그 무수리의 정성 어린 모습을 보신 임금께서는 비로소 깊이 후회하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하였구나. 인현 왕후를 폐위시킨 것이 정녕 옳은 일이었던가. 어찌 이천한 무수리만도 못한 결정을 내가 내렸단 말인가. 이 일을 계기로 임금의 마음은 점점 인현 왕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게다가 조정에서도 남인 세력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마침내 또 한 번의 거대한 결단을 내리셨지요. 그것이 바로 갑술환국이었습니다. 숙종 20년의 봄 임금께서는 한순간에 남인 세력을 모두 조정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서인 세력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폐위되어 사가에 가 계시던 인현 왕후를 다시 궁궐로 모셔와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키셨지요. 그 대신 새 중전이셨던 장씨는 다시 후궁 희빈의 신분으로 강등되셨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단 며칠 만에 추락한 것이지요. 희빈 장씨에게 그 어명이 전해지던 날 그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신의 화려한 저기를 벗으시고 후궁의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지요. 그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녕 한낱 후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가. 그토록 어렵게 오른 자리였거늘. 그러나 추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인현 왕후께서 복이 되신 지 몇 해가 지난 어느 가을 인현 왕후께서 갑작스럽게 환우가 깊어지시어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충격적인 사연이 숨어 있었지요. 희빈 장씨가 자신의 처소 깊은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 왕후의 인형에 매일같이 화살을 쏘고 바늘을 꽂으며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자 임금께서는 경노하셨지요. 임금의 경노는 이미 식어버린 사랑의 자리에서 솟아오른 분노였기에 더욱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마침내 그토록 어렵게 결단을 내리셨지요.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희빈 장씨께서 사약을 받으시던 그날 그분의 곁에는 어린 세자, 즉 자신의 친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품에 꼭 안으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해지지요. 아가야, 어미를 용서해 다오. 어미가 너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남기고 가는구나. 부디 너만은 어미와 같은 길을 걷지 말거라. 어미는 너무 높은 자리를 탐하였단다. 그러고는 사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한 여인의 생애가 그렇게 43세 나이에 끝이 난 것이지요. 그분의 권세는 마치 짧은 봄꽃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더 화려하게 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빈 장씨가 세상을 떠나신 뒤
그분이 남기신 어린 세자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무사히 자라났지요. 그 아드님이 바로 훗날 조선의 20번째 임금이 되시는 경종 임금이십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어린 나이에 목격해야 했던 그분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보위에까지 오르시어 어머니의 한을 씻어드리셨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한 어머니. 희빈 장씨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 어린 세자께서는 깊은 슬픔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를 그렇게 비극적으로 잃으신 분이 어찌 슬프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세자께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지요. 아가야, 부디 너만은 어미와 같은 길을 걷지 말거라. 그 한마디가 어린 세자의 평생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세자께서는 잘하시면서 누구보다 신중하시고 자애로운 분이 되셨지요. 어머니께서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하시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직접 보셨기에 그분은 결코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숙종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그 어린 세자께서 보위에 오르시게 되셨지요. 그분이 바로 경종 임금이십니다. 경종 임금께서 즉위하시던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이신 희빈 장씨의 신주를 정성껏 모시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이었지요. 경종 임금께서는 친히 어머니의 사당 앞에 나아가시어 한참을 흐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마침내 보위에 올랐사옵니다. 어마마마 부디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이제 소자가 어마마마의 한을 씻어드리겠나이다. 어마마마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제 소자가 모두 거두어 가겠나이다. 비록 짧은 재위기간이었지만 경종 임금께서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결코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백성을 위한 정사에 힘을 쏟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분의 곁에는 또한 자상하신 새어머니 한 분이 늘 함께 계셨지요. 다름 아닌 인현왕후가 돌아가신 뒤 새로 중전이 되신 인원왕후 김씨이십니다. 인원왕후께서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친아들처럼 경종 임금을 돌보아 주셨던 분이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어린 세자에게 인원왕후는 따뜻한 새 어머니의 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종 임금께서도 평생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깊이 공경하셨지요. 또한 경종 임금께는 이복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름 아닌 후일의 영조 임금이 되시는 연인군이십니다. 연인군의 친어머니는 일찍이 폐비된 인현왕후를 위해 정화수를 떠올리던 그 무술이 숙빈 최씨이셨지요. 두 형제는 어머니가 서로 달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경종 임금께서는 자신의 후사가 없으심을 아시고 일찍이 이복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시어 다음 보위를 이으시게 하셨지요. 경종 임금께서 승하하신 뒤 보위에 오르신 영조 임금께서는 형님의 그 깊은 뜻을 평생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영조 임금께서는 즉위하신 뒤로도 매년 형님 경종 임금의 능을 친히 찾으셨고 형님의 어머니이신 희빈 장씨의 사당에도 정성껏 제사를 올리셨지요. 한때 조정을 둘러 갈라놓았던 그 거대한 폭풍이 두 형제의 우애 속에서 마침내 평화롭게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영조 임금 시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늙은 학자가 영조 임금께 옛 이야기를 아뢰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전하, 옛 숙종 임금 시절 한 여인이 왕자를 낳아 조정이 둘로 갈라졌던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으나 그분이 남기신 그 어린 왕자는 무사히 자라나 보위에 오르시고 또한 전하와 같은 영명하신 임금까지 두 분이나 이어졌사옵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의 짧은 영광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나이까. 영조 임금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도다. 한 여인이 한 시대의 폭풍이 되었으나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또 다른 평화가 자라난 것이로다. 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그 시대를 넘어 후세에까지 이어지는 법이니라. 이렇게 한때 조선의 밤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사랑과 야망의 이야기는 비록 그 한가운데에서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결국에는 두 형제의 우애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지요. 세월이 300년이 넘게 흐른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희빈 장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립니다.
누구는 그분을 악녀라 부르고 누구는 그분을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한 시대를 살아간 한 여인이자 한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임금의 자리에 올리고자 했던 그 마음만은 어느 어머니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조정을 둘로 갈라놓던 그 밤, 그것은 단지 권력의 다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사랑과 한 임금의 마음과 한 어머니의 야망과 그리고 한 어린 생명의 운명이 어우러진 거대한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비록 그 주인공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핏줄을 통해 결국 따뜻한 결말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두 형제의 가슴에 새겨져 조선의 또 다른 황금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오늘 왕자를 낳은 밤 조정을 둘로 갈라놓은 한 여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사람의 사랑과 야망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폭풍이 결국 두 형제의 우애로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이 사연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